여울의 편지. 나의 다정한 친구 황광수가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창문을 열어놓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찬바람에 화들짝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한여름인데 바깥 세상에서는 벌써 가을이 오고 있네요. 요즘은 선생님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를 더듬어 보며 그 모든 아름다운 대화를 녹음이라도 해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저의 게으름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탓하면 선생님은 아마도 그러시겠지요. 후회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아무 곳으로도 도망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서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니 더더욱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저는 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좋지만 가끔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땐 제 안에 철통 같은 검열장치가 문득 사라져버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사연들을 선생님에게만은 기꺼이 들켜버렸지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누가 내 눈물을 쏙 빼놓았는지, 시시콜콜하고 가슴 시리고 남 우세스러운 그 모든 이야기를 선생님은 가만히 들어주시고 나보다 더 역정을 내주셨지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왜 그리 많을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내서 제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험한 말들은 반드시 제 귓가에 다시 돌아와서 저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선생님의 굵은 눈썹이 분노로 꿈틀거리고 그 커다란 두 눈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노기를 가득 띨 때면 내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은 거짓말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아프실 줄 알았더라면, 병석에 누워 계신 탓에 얼굴을 보기도 어려워질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자주 털어놓을 걸. 저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선생님의 투병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이겨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강인함과 지혜로움으로도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이 세상에 매일 존재한다는 사실을 향해 애써 눈 감은 채 44년생 황광수와 76년생 정여울은 어떻게 이토록 절친한 벗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이엔 아무런 실용적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의 우정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으니까. 그저 선생님을 멀리서 그리워하기만 해도 미소가 몽글몽글 피어올랐으니까요. 친구를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내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내가,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황광수 선생님에겐 거리낌 없이 비밀을 털어놓고 부끄러움 없이 눈물도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우리는 한 번도 이해관계로 얽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직감적으로 서로의 눈빛을 알아보았지요. 우리 두 사람 모두 같은 대상을 향해 미쳐 있음을. 그것은 문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친구가 되었고, 문학을 안주 삼아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문학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못 볼 꼴들조차 함께 견디고 바라보며 간신히 살아남았고, 문학으로 결코 영광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꼭 끌어안은 채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의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선생님은 제 신간을 받아보실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다르게, 매번 다정하게, 매번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따스하게. 여울아, 너의 책은 글, 삽화, 편집이 이뤄낸 작은 유토피아 같다. 잘 읽어볼게. 고맙다. 여울아, 이번 책은 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10분의 1도 다 못한 것 같아. 행간의 여백 사이로 네가 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내겐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너의 책을 읽는 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야. 여울아, 너는 내 아들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그럼에도 나는 너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매번 아주 많이 배운단다. 우리 와이프가 나더러 글을 너처럼 좀 써보란다. 너처럼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유려하게 말이야. 하지만 불가능해. 너의 글을 너무 아끼지만 난 너처럼은 못 쓰겠다. 우린 스타일이 달라. 선생님은 아실까요? 제가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제 신간을 불이 나게 보내드린다는 것을.
이 다급함을 사랑하는 제 가족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가족은 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지만 황광수 선생님은 자주 뵐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에겐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아직 많지만 황광수 선생님께는 이제 이 책밖에는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제가 한겨레 신문에 미아일랜드의 모모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종이신문으로 그 글을 보신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지요. 그 시간은 아침 7시 38분이었어요. 여울아, 네가 오늘 쓴 글 참 아름다운 글이다. 글에 담긴 이야기, 배치와 짜임새까지 너다운 의미와 느낌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너의 글은 봄바람처럼 싱그러운 향기를 풍긴다. 밤의 침묵까지 들을 수 있는 모모의 능력은 관세음의 경지에 이른 듯하다. 매 순간 오감으로 생생하게 우주의 움직임을 느끼는 존재. 그런 감각작용을 통해 새록새록 깨어나는 존재. 시간의 품속에 오롯이 안긴 인간은 그렇게 모모처럼 세상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도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드셨던 시기인데 그 작은 휴대폰으로 저렇게 긴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신 선생님의 부지런함과 다정함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글보다 선생님의 감상평이 더 아름다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이엔 32년의 나이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이차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선생님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걸고 싶고 장난을 치고 싶어집니다. 선생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권위나 나이를 앞세우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아픔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절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토록 그리워도 전화도 편지도 할 수 없는 나의 다정한 친구 황광수가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광수의 편지 1. 쓸모로부터 해방. 여울에게. 암치료약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내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조금 뭔가 의미 있을 법한 생각이 흘러들 때가 있어. 그것들을 제때제때 기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들 역시 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라 제때제때 기록하기도 쉽지 않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정색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반나절 또는 한나절 정도의 시간을 들여 너에게 말하듯 써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너에게 이미 말했듯이 2020년 7월 22일 주치의에게 단도직입으로 물었어. 그럼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죠? 그러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 3년? 길어야 5년? 나는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네, 잘 알았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 그 후 열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는 게 감지되었어. 그런 변화는 질문의 형태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고 있어. 이제 세상에 대한 책무에서 벗어나도 괜찮은 건가? 내가 떠날 세상은 내가 가게 될 세상과 동일한 게 아닐까? 이 우주가 광막한 신성이라면 인간의 죽음은, 따라서 나의 죽음은 그 광막한 신성함 속으로 회수되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우주적 광막함에 신성함이란 종교적 아우라를 더 씌운 건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죽음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상투적 표현이 아닐까. 생명체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적 존재에서 비생명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 변화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이고 죽은 뒤에 어디론가 간다고 말한 사람들, 이를테면 정화된 영혼이 하데스의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소크라테스나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할 리가 없지. 서구의 문학평론가들이 르네상스 시대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는 단테의 신곡을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단테가 생생하게 그려낸 지옥의 이미지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고통을 배분받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보며 치를 떨었어.
이제 그처럼 철저하게 왜곡된 세계관을 밀어붙이는 작품들은 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 문학적 고전일지라도 나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단정하고 나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다. 내 마음속 변화는 내 자신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없어.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죽음이란 뭘까?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 생명이란 뭘까? 삶이란 또 뭘까?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내 육신은 어떻게 할까? 어느 날 아내에게 불쑥 말했어. 난 관이나 항아리 같은 데 갇히기 싫어. 그러니까 완전 연소시켜버리거나 한 줌 정도 가루를 남겨 내 고향 바닷가나 산 같은 데 훌훌 뿌려버려. 아내의 대답이 즉각 돌아왔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런 건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내 삶의 태도에도 언제부턴가 많은 변화가 생겼어. 생명이 있는 존재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거의 동일하게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긴 거야. 생명 없는 물질계가 사실은 생명적 존재의 산실이란 생각이 들어 그것들에게까지 관심이 확장된 거지. 2020년 6월 23일에 설악산 오색약수터에 다녀왔어.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나이 탓인지 병치료를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 탓인지 모르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상쾌해질 때가 많아. 그날은 햇빛도 물빛도 맑았어. 숲길을 지나 고개를 들면 멀거나 가까운 봉우리와 기암절벽들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어. 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숲길에서 노래까지 불렀어. 산노을이란 노래야. 그 노래 가사에는 내 마음속 그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산 그림자 슬며시 지나가네라는 마지막 구절이야. 그 그림자가 때로는 죽은 혼들로 느껴질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리게 돼. 아마 지리산에서 죽었을 형이야. 노래 가사 속의 그림자가 형의 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 대목을 부를 때면 뭔가 뭉클한 슬픔이 내 마음을 적시며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계곡에 걸린 다리에서 내려다보면 맑은 물속에서 금빛 모래가 아른거렸어. 물의 표면이 튕겨내는 눈부신 햇살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잔물결들. 영어 단어로는 리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단어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오후 한나절을 흐르는 물가에 앉아 있었어. 계곡의 잔물결은 한 방향으로만 밀려가는 게 아니었어. 얇은 바닥을 흐르는 물 위에 바람결과 바닥의 기복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물 표면의 울룩불룩한 사각형들이 끊임없이 흔들리며 한없이 겹쳐지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도 황홀해서 사진을 몇 컷 찍었어. 그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런 취향이 미묘하게 나의 죄의식을 건드린다라는 거야. 아도르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이 말은 내가 비평을 쓰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의 뇌리에 각인되어 나의 글쓰기를 간섭했어. 지금은 그 말이 간섭했다고 썼지만 그 시절에는 비장하게 간직한 모토처럼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어. 그렇게 된 데에는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야. 독재정권 시절 문단의 주를 이뤘던 이른바 순수 문학파들이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던 탈정치의 이념은 자연 또는 자연 속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무관한 음풍농월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스웨덴의 여중생 그레타 툰베리가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어른들은 무엇을 하냐고 외쳤을 때 세계적 석학으로 자처하는 어른들 가운데 그 누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었지. 그 아이의 외침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거지. 이 지점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지닌 자연친화적 감수성이란 것도
참 어설픈 녹돌이 같은 것이지. 그러니 산이나 들이나 개울가를 거닐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중병에 걸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둘러대고 있어. 내 친구 정남영은 두어 차례 나의 노년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점 6가지를 서구의 어떤 비평가의 말을 빌려 말해준 적이 있어. 그 가운데 하나는 자연 친화적으로 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만 요즘 나에게는 노년에 이르러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자연의 생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나의 느낌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즘엔 모든 피조물이 슬프게 보일 때가 많아.